역사상 가장 컸던 나라는 어딜까요? 물론 1위는 세형제국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전세계 모든 대륙에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가 아닌 단일 국가의 직접 통치 지역으로 조건을 달면 몽골 제국이 당연 넘버원이죠. 더군다나 몽골 제국이 존재했던 13세기는 아프리카 내륙과 아메리카는 탐험되지 않았던 곳이기에 몽골은 당시 세계관에서 알려진 거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정복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1999년 지난 100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징기스칸이 뽑혔죠. 하지만 징기스칸과 몽골 제국도 결국 정벌하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몽골이 정복하지 못한 6개의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 지역과 전투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쟁의 배경, 과정, 결과, 그리고 등장인물과 많은 연도들을 다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상이 40분이 넘어가는데 너무 길면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자세히 조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카스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으며 중동과 유럽의 경계가 되는 카카스 산맥 인근 지역을 말합니다. 3000년 전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미치면 카카스로 전쟁을 하러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침입이 힘든 지역이죠. 이 산 보세요. 여기는 해발 5000m가 되는 산이 널려있는 험준한 산악지역입니다. 진짜 사진으로만 봐도 가기 싫어지는 곳이죠. 산지인데다가 여기저기서 탐내하는 교통이 오지기도 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라 다들 전투민족입니다. 이 사진 보세요. 카카스 북쪽에 있는 체첸 지역의 10대랍니다. 진짜 30대인 지식 미어캣은 얘네랑 싸워서 30초 만에 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UFC 보시는 분들이 다들 아실만한 하빕이나 마카체프도 체첸, 여핀, 다게스탄 출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도끼 들고 군인으로 있는 곳이 카카스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중동을 휩쓴 몽골, 전 세계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우는 수부타이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몽골군은 당연히 카카스 지역의 조지아 공국을 순식간에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어도 내가 이곳을 지킨다 라는 카카스 아재들이 산으로 들어가 농성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정규군도 아니고 유민들과 패잔병으로 이루어진 병력이라 수부타이는 손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카카스 사람들은 몽골족을 유인하며 포위했고 죽기 직전까지 몰아세웁니다. 수부타이는 이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고 카카스 지역에 질려서 아예 출입도 하지 않고 공백지로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분풀이 하듯 북쪽으로 가서 러시아 지역과 동유럽 지역을 쓸어버리죠. 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막혀 있어서 사실상 몽골 초원이나 중국 본토에서 바로 인도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부 지역,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은 중동과 연결되어 있기에 교류가 잦았죠. 징기즈칸 사후에도 끊임없는 정복과 확장으로 몽골 제국은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후에 후계 구도와 권력 관계에 따라 여러 개의 칸국으로 나뉘게 되죠. 그중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은 차가타이 칸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칸국들과 달리 차가타이 칸국은 몽골 제국 한 중앙에 있었기에 성장하고 팽창하려면 다른 칸국과의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칸국의 힘이 강하기도 하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칸국과 대규모 전면전을 하며 영토를 빼앗기에는 명분도 힘도 부족했죠. 그래서 남하해 인더스강을 넘어 인도 대륙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총 15만의 기병을 동원하죠. 당시 인도는 델리 술탄국의 할지 왕조가 지배 중이었습니다. 술탄인 알라우딘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에 각지에서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이 봉기하는 중이었죠. 이때 몽골이 공격할 조짐을 보이자 내부의 혼란을 외부의 위협으로 잠재우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일단 외적부터 바꿔보자. 그리고 델리 술탄국은 중앙아시아 투르크 계열의 기마민족 출신이라 기병 전술에도 능했고 인도다운 인구빨로 20만의 기병과 전투코끼리 2,700마리를 동원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정예 기병을 보내 몽골군 2만을 박살내고 코끼리로 밟아 죽였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포기하지 않고 총 4차례에 걸쳐 인도 북부를 공략했으나 압도적인 물량의 기병과 전략으로 차가타이의 진격을 막아내죠. 3. 이집트 4대 칸 몽케는 서쪽과 남쪽으로의 진구를 명령합니다. 남쪽에는 아직 건재했던 남송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서아시아와 이집트가 목표였죠.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몽골군은 이라크 지역의 아바스 왕조를 불태워버립니다. 바그다드를 정벌하고 시리아의 아이유브 왕조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몽골군은 이제 이집트의 맘루크와 격돌하죠.
맘루크는 델리 술탄국과 마찬가지로 투르크계 노예와 용병들이 주축인 곳이었습니다. 기본 전투력이 어마어마했죠. 거기다가 계속된 십자군 전쟁으로 전쟁의 경험치마저 먹어버린 상태. 몽골군과 맘루크 이 둘은 서로의 무력에 자신이 있었고 아시아 최강 기병 대 아프리카 최강 기병의 싸움이 아인잘루트 지역에서 성사됩니다. 물론 전투 직전에 몽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훌라군은 몽골의 족장 회의인 쿠릴타이에 참석하기 위해 주력을 이끌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3만에 가까운 몽골 기병이 남아 있었고 맘루크도 3만의 기병으로 붙었습니다. 해당지대에 익숙했던 맘루크는 치고 빠지는 유인작전을 하며 몽골군을 유인했고 해당 지점에 몽골군이 들어오자 매복해있던 군사들과 협공하며 몽골 기병을 격파해버립니다. 이때 몽골 기병과 그 말을 놀래켜 전열을 무너뜨리기 위해 휴대용 대포인 핸드캐논이 최초로 사용된 전투기도 하죠. 맘루크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지켜낸 이슬람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얻고 이 지역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죠. 그리고 몽골에게 이 아인잘루트 전투에서의 패배는 100년간 계속된 공격과 정복의 시대가 끝난 공세 종말점이 되어버립니다. 4. 일본. 고려 최씨 무신 정권이 원나라에 사실상 항복을 하자 원의 다음 목표는 일본이었습니다. 원나라는 자신들의 전통으로 항복을 권유하는 사실을 일본에 보냈지만 당시 실권을 잡고 있던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의 조그만한 섬인 강화도를 점령하지 못해서 거의 50년을 보낸 몽골의 기병이 바다를 건너 일본 본토까지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몽골은 전투를 하며 성장하는 집단이죠. 중동을 공격하며 공성무기를 배우기도 하고 남성을 공격하면서 수군을 사용하기도 했으니까요. 더 나아가 수군과 배, 건조 기술이 있는 고려를 적극 활용합니다. 고려한테 시키죠. 우리가 땅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 이기거든? 근데 우리가 배가 없네? 그러니까 배 좀 만들어 봐봐. 고려는 전란으로 피폐해진 와중에도 700척의 배를 만들고 15,000명의 군사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원나라 병사 25,000명을 합해서 4만의 여몽연합군이 마산 하포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출발합니다. 손쉽게 대마도와 이키 섬을 제압하고 일본 본토라 부를 수 있는 큐슈, 지금의 후쿠오카에 상륙하죠. 그러나 이때 갑작스럽게 태풍이 불어서 타고 온 배 상당수가 가라앉아 버리고 1차 침공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태풍 덕분에 간신히 막은 거지만 가마쿠라 막부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이에 아예 바다를 건너서 고려, 원과 전쟁을 하자며 선 넘은 도발까지 하죠. 그 사이 남송을 정벌한 원나라는 다시 한번 일본 원정을 계획합니다. 1차 침공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던 원, 고려에게 배를 튼튼하게 안 만드니까 배가 가라앉지! 라며 고려를 닥달하고 항복한 한족 장군들에게도 배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고려와 항복한 한족들은 없는 것도 쥐어짜서 2차 침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모은 배는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4,000척, 그리고 고려군 3만, 원나라군 3만, 거기에 남송의 군사 10만을 포함한 대규모의 연합군이 결성되어 2차 정벌에 나섭니다. 1차 침공을 경험한 일본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해안가에 성벽을 쌓고 병력을 미리 모아두는 등 대비를 하고 있었죠. 전과는 다른 일본에 대비해 쓰시마를 공략하지 못하고 바로 이키섬으로 가서 이키섬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큐슈 상륙을 위해 근처에 있는 다카섬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죠. 큐슈에는 일본군 6만 명이 전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다시 태풍이 몰아치며 다카섬에 있는 연합군의 함대를 휩쓸었고 4,000척의 배는 침몰하고 5만의 군사는 익사해버립니다. 고위급 장군들은 남아있는 몇 척의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이미 육지에 상륙했거나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 올라온 병력은 약 10만. 하지만 지휘부는 다 도망간 상태였고 보급품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태풍이 멈춘 뒤 배고픔과 피로에 힘들어하던 연합군은 일본군의 총등록을 받았고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원나라는 이후 일본 공략을 포기해버리죠. 두 번의 태풍으로 목숨을 부지한 일본은 이 바람을 나라를 지키는 바람, 신풍, 일본말로 카미카제라 명명합니다. 5. 베트남. 이집트와의 싸움이 공세 종말점이었다면 베트남 정벌은 몽골의 세계 정복이 사실상 끝나는 지점입니다. 더 이상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거든요. 일본 정벌에는 실패하지만 남성을 정복한 몽골은 더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쪽에는 베트남, 그 당시에는 대월국이 있었죠. 50만의 군대를 이끌고 원나라가 내려오자 수도였던 하노이는 함락하고 왕은 항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트남 구국의 영웅 쩐흥다오가 등장하죠. 쩐흥다오는 항복할 지연정 자결하겠다라는 격장문을 써서 전국에 뿌리고 이를 보고 감격한 사람들을 모아 25만의 군대를 만듭니다. 북쪽의 춥고 건조한 초원지대에서 기병 전력을 이용한 몽골군은
남쪽의 덥고 습한 밀림지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을 간파한 쩌능다오. 이 쩌능다오는 익숙한 지리의 입장을 가지고 25만의 대병력으로 끊임없이 치고 빠지기를 합니다. 밤이 되면 야습하고 보급부대 약탈하고 불 지르고 도망가고, 그리고 이 밀림지역은 삼국지 제갈량의 남만정벌 부분에도 나오듯이 풍토병의 창고라는 지역입니다. 외지인이 들어오기 매우 어렵죠. 이 밀림지대와 풍토병, 게릴라 전술에 현대 프랑스와 미국조차 포기하고 빠진 헬라니도의 전장에서 원나라 군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몽골군은 퇴각하죠. 그러나 원나라 쿠빌라이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북쪽의 군사가 아닌 남송의 군사들로 병력을 채웁니다. 초원지대의 기마부대보다는 그래도 따뜻한 남쪽의 군사들이 좀 더 적응을 잘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강이 많고 해안가가 길게 늘어진 베트남의 지형을 알고 대규모의 수군도 준비하죠. 전보다 병력의 수는 적지만 더 정예병인 30만의 병력과 800척의 배로 재차 정벌에 나섭니다. 하지만 베트남에는 쩌능다오가 여전히 있었죠. 이번에는 군인과 농부, 심지어 죄수까지도 모아 32만의 병력을 모아 응수합니다. 그리고 원의 주력이 수군인 것을 알고 함정을 팝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백등강에 미리 강 바닥에 말뚝을 박아두고 강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때 원나라 수군을 백등강으로 유인합니다. 그리고 수위가 낮아지는 간조가 되어 원나라의 배들이 말뚝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쩌능다오와 베트남군은 총공격을 퍼부어 원나라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30만의 병력 중 20만을 잃어버리는 괴멸적 피해를 본 원나라, 다시는 베트남을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6.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 비해 몽골이 인도네시아를 정벌하려 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야 하니까요. 쿠빌라이는 베트남 원정과 일본 원정에 실패하였지만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각국의 사신단을 파견하죠. 이에 말레이 반도와 순다 열도의 항구 도시와 국가들은 원에 순순히 조공을 바치며 항복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싱하사리 왕조는 원의 사신의 귀를 자르고 이 얼굴을 인도로 찢어버립니다. 원? 그게 뭔데? 화가 난 쿠빌라이는 바로 3만 명을 배에 태우고 인도네시아 자바섬 정벌에 돌입하죠. 도착은 하였지만 진짜 너무 덥고 습해서 전투는 심해 겨웠습니다. 이때 자바섬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밀정이 자바섬의 지리와 군사 배치도가 들어있는 지도를 원나라 군대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지고 10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원나라는 상대편 왕까지 사로잡아버리죠. 하지만 왕자 라덴 위자야는 탈출 후에 끊임없는 게릴라로 원군을 괴롭혔고 전쟁은 지지부진한 답보 상태로 지속됩니다. 이에 계절은 바뀌어가고 계절풍의 방향도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증기선이 나오기 전까지 돛을 달고 움직이는 배는 이 계절풍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계절풍을 잘 타면 10일이면 갈 길이 계절풍에 역행한다면 3달이 걸려서도 갈 수 없기도 했죠. 때문에 원나라 군대는 똥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집을 갈 수 있는데? 여기 너무 더운데 어떡하지? 고민은 길지 않았고 원나라 군은 바로 퇴각을 결정합니다. 원나라 군대에 저항하고 결국 퇴각까지 시킨 라덴 위자야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주변 섬들을 복속시켜서 유럽과 중동, 인도와 동남아를 잇는 해상교역의 중심인 마자파이 제국을 세웁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지식미어캣 찐팬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댓글이 영상을 만들 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미엇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더 힘내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